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오늘 초대 손님 두 분이 해맑게 웃으셔서 더불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 방이 무거워요. 왜 무거워? 양복쟁이들이 많이 와서. 세상이 밝아지면 없어질 방송, 나는 꼽살이다 출산 5회 시작합니다. 나는 꼽살이다 방송 내용을 책으로 엮은 우석훈 선대인의 누나를 위한 경제학. 가계부채, 부동산, 물가, 세계 경제 위기, 룸사롱, 골프장의 경제학. 가장 쉽고 재밌고 따뜻하게 풀어냈습니다. 나는 꼽살이다 에피소드 1. 우석훈 선대인의 누나를 위한 경제학. 시사인북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세요. 재벌계 연구소와 조중동에 맞서 경제정보 독립을 위한 전쟁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선대인은 정직합니다. 정부와 재벌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기업과 총수가 아닌, 국가와 권력자가 아닌, 시대와 국민을 위한 바른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99%가 1%에 속지 않도록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믿을 수 있습니다. sbinomics.com. 내년부터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게 수출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계 최대 시장이잖아요, 미국이. 오락해낼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임신 중인데 충격 먹을 텐데. 진짜. 그 허락 받았고요. 저희 연애할 때 새만금으로 저희 아내도 삭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슬퍼요. 왜 저렇게 해야 돼? 경제학자 우석훈이 삭발하면서까지 말하려 했던 한미 FTA 반대 이야기. FTA 한 스푼, 그리고 질문 하나. 레디앙에서 냈습니다. 완벽하신 각하께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각하를 위해서 밤잠까지 설쳐가며 용감한 내시 뭉쳐 정치에게 쫄지마 또 경제에게 속지마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끊임없이 외친다 국민에겐 헛소리 다 들켜놓고 큰소리 낙곱살이 밝혀내는 권모술수 눈속임 사람값이 싸구려인 물질 만능 사회 빚더미에 파묻혀버린 희망은 어디에 당신이 골프장 룸살롱에서 미소 짓고 있을 때 우리 아들들은 몇 년 지난 중국살로 밥을 줘 세금으로 채택하는 MBC선 공화국 못 살겠다 못 참겠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강자들이 약자들을 가지고 노는 게임 싸우고 부딪혀봐도 여전히 정해져 있는 손해 모두가 원하는 건 그저 작은 희망인데 이미 병든 나라는 우리를 씹어뱉어 Black Korea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되는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Black Korea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되는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Yeah 나는 꼽살이다 Ich bin 꼽살이 Ich bin 꼽살이 나는 꼽살이다 나는 꼽살이다 내가 네 꼽살이가 죽고 싶나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자, 이번 주 오프닝에 참여해주신 분들 날이 갈수록 늘고 계세요. 소개해드립니다. 옷띠리부터 좀. 미건스 경기 북부현 40분께서 함께 모여서 오프닝 보내주셨습니다. 원래는 김미아 누님하고 박근혜 버전으로 된 게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녹음 상태가 좋지 못해서 박근혜 버전만 겨우 살렸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요즘 우리 봉도사 가석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10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있대.
응? 요런 보도가 많이 났는데 우리 띨띨이들 어떻게 생각해? 나올 수 있을까? 일단 용띠리 전해준 말로는요. 가능성 높다는 거예요. 보내줄까? 요번엔 좀 높대요. 그래서, 높대? 네. 김영민이 뭐 늘 맞췄던 건 아닌데 해맑은 표정으로 좀. 지 앞가림도 못하는 용민. 근데 어쨌든 표정은 굉장히 밝게 요번엔 가능성 있다고 그래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거 꼭 나왔으면 좋겠네 정말. 아니, 난 궁금한 게 나오면은 방송 바로 하는 거예요? 나오면 해야지. 하면 그날부로 또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야. 자, 선띠리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예. 읽어줘야지. 부산에 사는 박수영 씨, 박선배와 최후배가 나름 친구 버전으로 부산 사투리 아주 진하게 담아서 오프닝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최성우 씨, 안찬숙 씨 커플, 김상분 교수님이 삼성 언급한 방송, 그리고 보험 다룬 방송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요. 그리고 두 분이 2년간 열애 끝에 10월 20일에 수원에서 결혼하신다고 합니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게 네. 오프닝에서 이렇게 결혼 소식 밝힌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지 축하드리고요. 네. 누님이랑 우찔님도 한마디씩 하시죠. 아우, 축하하지. 네. 결혼식을 여기 벙커원에서 올리면은 좋을 텐데, 우리 방송도 듣고, 결혼식 끝나고 방송 듣고 가는 거야, 신혼여행을. 낙검수 낙검살 공식 인정 커플? 그러니까. 괜찮아, 여기 넓고, 아니, 근데 저는. 넓은 객석. 연애한 지 오래돼서 2년 연애하고 결혼하면은. 2년 괜찮지. 빨리 하는 건지 적게 하는 건지 감이 잘 없어요.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2년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너무 또 늘어져도 서로를 너무 잘 알아도. 저희는 알고 지낸 건 한 10년째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연애는 한 1년 하고 결혼했죠. 그 뭐지? 알고 지냈다가 뜨겁게 1년을 보냈다. 그 결혼 마지막 전에는 우리 동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할 건 다 하셨네. 할 건 다 했고. 애가 일찍 까져가지고. 30살 넘었다니까. 그래? 그때 까졌구나. 미안해. 자, 그러면 해외에서 보내주신 분들도 소개해드려야죠. 멀리 독일에서 사연 보내주신 분 계세요. 정희연 씨,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남편하고 함께 유학 중이고, 남편 또 4살 배기 아들하고 녹음한 오프닝하고 예쁜 가족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려요. 참 이뻐요. 그리고 나는 꼽살이다 오프닝 앞으로도 계속 참여를 해주시라고 녹음 파일 보내주실 메일 주소 불러드립니다. naggobsal 낙곱살 @ gmail.com입니다. 용띠리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누나가 할 일이 많아요. 자, 오늘은 용띠리가 자리에 없고요.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에 아마 미국행 비행기 낙곰수 때문에 미국행 비행기 타고 태평양 위를 날아가고 있을 텐데 대신 오늘 우리 골방에 게스트 두 분이 오셨어요. 먼저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이상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윤태 교수님 나오셨어요. 와! 안녕하세요. 저희 이 와 소리 어떠세요, 교수님들? 좋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좋으시죠? 네, 연예인 등 미친놈들 같죠? 아니, 우리가 지하에서 녹음하니까 들어오면서 맨날 우울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리라도 지르고 좀 분위기 좀 띄워야. 그래도 뭐 그게 하나가 유일하게 또 우리의 또 유행어고. 이거 빼면 재미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와 이게 유행어가 어디냐. 자, 솔직히 얘기를 좀 하죠, 뭐 오늘. 책 나왔죠, 책. 교수님. 예? 네네. 무슨 책 나왔어요? 그 염치 불구하고 사달라고 막 그러세요. 사실은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요즘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예. 그래서 많이 바꿔보자, 크게 바꿔보자 그러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비전을 좀 제시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연구한 성과를 모아서 저희 이제 복지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건데 이걸 좀 대중서로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네. 제목을 아주 이쁘게 포장을 했어요. 네, 제목이 뭐예요?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그러니까 좋네. 아이가 행복하고 아기의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 또 우박사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고양이도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 책 표지도 예쁘게 됐어요. 네, 우산, 좋네요. 우산 이렇게 쓰고. 파란 우산 밑에 하늘이. 복지국가를 생각한다가 부제고요. 제가 형님도 쓰셨던데 책 끝에
짧은 추천사를 썼어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미리 좀 웃디리 선디리가 썼더라. 네, 보니까. 그리고 조욱 교수님도 썼는데 조욱 교수님도, 저희가 맞아. 조욱 교수님하고 거의 동급이에요. 아니 또 이렇게 장식품이 필요해서 그래. 큰 사람 있으면. 그렇게 따지면 난 앙드레 김 선생님하고 동급이야. 왜? 유니세프의 특별 대표였었어. 앙드레 김 선생님하고. 알았어. 지금도 친구는 대표야. 아니었고요. 친구지. 누님 뭐 전 세계 대통령이 동급이잖아. 거의. 아니 마이클 잭슨도 안다는데 할 말 없었어요. 아니 근데 유아나덜로. 복지국가 이야기들이 대체로 좀 딱딱하고 어려운데 이 책이 이제 두 분 전문가 대담으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복지국가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면서도 가장 쉽게 잘 정리한 책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특히 대선에서 이제 복지국가가 어쨌든 하드로 또 올랐는데 꼭 좀 필요한 책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교수님, 윤 교수님, 뭐 교수님들이시지만 우리 프로그램은 계급장 띄는 걸 다 이제 아시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윤띠리, 이띠리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왜요? 윤띠리가 아니고 김띠리입니다. 김띠리로? 김띠리는 너무 많아가지고 가운데 윤이 있어서 윤띠리로 저희가. 이게 지금 이게 제 맘이에요. 상당히 회차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썼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김띠리 그럼 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윤띠리로. 김세죠. 그렇습니다. 안 웃겼어. 자, 그래서 웃었잖아 잠깐. 두 분은 어떻게 해서 책을 함께 내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먼저 한번 이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우리 이상희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희 교수님은 그 멀리 제주도의 교수시지만 우리나라 이제 복지국가 이런 시민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우리나라 앞으로 새로운 발전 모델이 돼야 된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나 공약을 잘 개발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오랫동안 했는데 아까 우리 선대인 소장님 말씀대로 복지국가 책이 다 어려워요, 사실은. 사실 전문가가 봐도 사실 이해 안 되는 게 많은데 이런 쉬운 책을 한번 대담적으로 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고 이상희 교수님이 너무 강연도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이 안에 쉽게 이야기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오늘 이뜰님은 실제로 뵈니까 진짜 운동 많이 하신 분 같네요. 아주 단정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전투를 많이 치렀거든요. 그동안에는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해오던 지배적인 그 논리, 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박세일 교수의 혹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진화론 이런 거였거든요. 대한민국 선진화론.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신자유주의 양극화론이거든요. 양극화 성장 체제 1% 대 99%의 이 대결 구조. 뭐 이런 거를 지금까지 한 10몇 년 해왔잖아요. 여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정부, 노무현 대통령 정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이걸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9시 뉴스만 땡 틀면 그걸 듣다 보니까 쇠뇌가 돼가지고. 땡 그릇이 예전 땡전 뉴스도. 그렇죠. 그 땡전 뉴스가 지금 10여 년 동안 경쟁 만능, 시장 만능 이게 다 옳은 건 줄로 국민들이 이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의 지배 논리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제가 여기에 이제 전쟁을 선언한 겁니다. 전쟁을 선언해서 전문가 사회에서 이제 담론 사업을 했는데 이제 그걸 지난 5년 동안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지국가가 대세가 됐으니까 이제 대세됐죠. 이제 이겼죠. 이겼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제가 천사 쓸 때 딱 새벽에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웃긴 웃었는데 우리 시대 김구 같은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겉모습으로도 지금 김구 선생이셔. 약간 독립운동 하듯이 복지국가 운동 하더라고요. 옆에서 웃는 모습은 좀 경박해 보이죠. 아니 근데 그 시절 생각해보면 김구 선생도 좀 투박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북 다 다니면서 합치자 그랬잖아요. 근데 양쪽 다 배신당했죠. 그래서 그런 기기묘모함까지 딱 닮아서 우리 시대 김구다. 그래서 독립운동 하듯이 진짜 복지국가 운동 하더라고요. 어쨌든 누나 MBC 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거 할 때 두 분이 많이 두 번 정도씩은 연결하셨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너무 쉽게 해주셔서 제가요? 답변하기 좋았습니다. 저 진행 잘하죠. 너무 잘하죠. 딴 데 하면 너무 어려운 질문해가지고 헷갈릴 때도 있는데. 완전 사랑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중간에 말을 안 끊고 자꾸 말할 기회를 줘서 그죠. 최고였어요, 그게. 제가 니들 누나를 좀 높이 좀 받들어가지고 이렇게 칭찬들 하시는 왜 내 말은 자꾸 끊어 그런데? 너는 너무 길어. 아니 누나로 모시잖아요. 지금 1년 가까이 누님으로 모시는데. 아니 원래 누나였고 그런 원래 말고 이제 이런 우리
이 두 띨띨님처럼. 밥 사드릴게요. 그래. 하여튼 이상희 교수님은 우리 복지국가를 시대의 하두로 떠오르게 한 뭐 하여튼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뭐 두 분 모셨고 우리 저 우띠리나 선띠리도 지금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우띠리 너는 그 트위터를 보니까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뭐 박정희 편 꼼꼼하게 들었는데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썼으면서 뭐 그동안은 뭐 듣다가 잤다며. 이런 식으로 우리 프로를 비하를 하고. 아니 저는 있는 사실만을 말하는데요. 아니 저는 떠들었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우리가 했는지 알잖아요. 원래도 아는 얘기에다가 또 아는 얘기를 또 복습하려니까 잠이 안 오면 이상하죠. 난 또 들어도 재밌던데. 그건 이제 개그적 감성으로 볼 때 하고 저는 이론적으로 보니까 또 같은 얘기 세 번째 들으면은 안 자면 이상하긴 한데 박정희 편은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난 정말 재밌더라. 박정희 편은 잘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 네. 박정희 편은 우리가 하여튼 뭐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경제적 통념을 그러니까 시원하게 좀 깼던 측면도 있고 저도 들어보니까 꽤 오랜만에 간만에 재밌었던. 그러니까 쟤도 그러잖아. 간만에 재밌었다. 아니 근데 늘 재밌었는데 더더욱 재밌었다. 근데 선띠리는 내가 니네들 다 트위터 검사하는 거 모르지. 다 검열하고 있어. 응? 사찰하고 있어, 너희들을. 그래서 보니까 장기 전세 자체야 대체로 좋은 제도인데 제가 만드는데 1조도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 무슨 1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제가 오세훈 보좌관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 전에 장기 전세 주택을 도입할 때 그 전에 제가 그 경실련의 김원동 단장님하고 책을 같이 썼는데 그때 장기 전세 아이디어를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장기 전세는 아닌데 하여튼 이제 오세훈 시장 초기에는 그래도 이 양반이 좀 멀쩡한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그 장기 전세를 도입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장기 전세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사람들 막 관심도 끌고 하니까 이제 정작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는 또 비중이 줄어버린 거죠. 그런 문제가 좀 나타나긴 했는데 장기 전세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뭐 주택이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다라는 이렇게 뭐 좀 패러다임 전환하는데 약간은 기여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가 지한테 깔때기를 들이대는. 아니 이건 누가 물어서 장기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내가 그래서 반대신해 준 건데 이걸 언제 또 검사를 했대. 나 참. 자 이렇게 깔때기 들이대는 우리 우띠리 선띠리 또 오늘은 이띨님 윤띨님 이렇게 수락질 누나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의 뉴스와 이슈들 99%를 위한 낙곱살만의 편파적인 시각으로 풀어드리는 시간. 세계는 그리고 띨띨이는. 이거 할 때마다 웃겨. 지금 우띠리는 이번 주에 뭐 준비해왔니? 이번 선띠리 먼저 하죠. 그래? 네. 집은 지난번에도 내가 먼저 했어. 선띠리가 그러면 용띠리 목까지 2개를 준비해왔다고 그래서 우띠리 먼저 한 거지. 원래 2개 했어요. 그래? 선띠리. 한국 신용등급이 따라 상승됐었잖아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일본과 같은 등급이 된 건데요.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해서 사실상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4월 A2에서 A1으로 한 단계 올린 뒤 2년 4개월 만입니다. 무디스에 이어서 또 다른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렸습니다. 일본보다도 높은 단계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AA-는 전체 21단계 신용등급 가운데 4번째 단계로 지난주 무디스가 부여한 AA3 등급과 같은 수준입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부여했습니다. 피치가 7년 만에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우리나라는 15년 만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의 신용등급을 회복했습니다. 무디스와 피치에 이어서 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렸습니다. 3대 신용평가기관이 일제히 우리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특히 S&P는 북한 리스크가 줄어든 점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S&P 스탠다드 & 푸어스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종전 A에서 A+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지난 2005년 7에서 A로 올린 지 7년 2개월 만입니다. A+는 전체 21개 신용 등급 가운데 5번째 단계로 칠레와 같은 등급입니다. AA-인 일본, 중국과의 격차는 한 단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국가 신용 등급은 올라가고 내가 체감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게 이상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멘션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좀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국제 신용 평가사가 하는 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 나라가 발행하는 국채,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치면 한국 국채가 여기에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이 한국이란 나라가 잘 대갚아 줄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한국 경제 상황을 보고 이렇게 뭐 신용 평가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일반 가계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 아 이거 한국 국채라는 데 투자하면 괜찮은가? 투자 위험들 따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정부 재정이 괜찮나? 또 뭐 대외 채무는 많지 않나? 또 대외 채무 중에 단기 채무의 비중은 뭐 좀 괜찮은가? 그래서 뭐 빨리 급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줄 수 있나? 뭐 이런 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했던 이야기지만 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아주 좁게 정의된 정부 채무 비율 자체는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이제 정부 채무 비율이 100%가 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30%, 34% 정도까지 오기는 했는데 아직 OECD 국가들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건 공기업까지 공공기관이나 또는 이제 뭐 이제 한국은행까지 그런 공공부채를 따지면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는데 어쨌거나 신용평가에서 보는 건 이제 정부 채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라든지 뭐 이런 수자원공사, LH공사 이런 건 빠지는 거죠. 빠진 거지. 예. 그다음에 또 우리가 대외 채무가 지금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맞았을 때보다 대외 채무액 자체는 지금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건전한 상태는 아닌데 주로 돈을 빌려왔던 시중은행들의 단기채, 그러니까 단기라고 그러면 보통 1년 이내에 이제 이 채무를 이야기하는데 단기 해외 채무는 많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 이렇게 뭐 유동성 위기에 몰려서 이렇게 빚을 못 갚을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게 한국 정부가 내놓는 자료들을 주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못 봐요. 겉핥기식으로 보는 거죠,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 실업률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률은 제가 막 10몇 %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가 막 말도 안 되는 3%대 공식 실업률 수치 내놓으니까 이거 보고, 뭐 괜찮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그런 건데, 크게 보면,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좀 크게 보면, 지금까지 이게 투자 등급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매겨져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유럽, 뭐 일본, 심지어는 중국도 지금 이제 경제가 약간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제 자본 입장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나마 투자하기 괜찮은 데를 찾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 눈에 띈 거죠. 그렇게 해서 잇따라 올려준 거고.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한국 경제가 정말 좋아졌느냐 이렇게 바로 판단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 오히려 낙곱살에서 이야기하듯이 한국 경제의 현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 뭐 이런 것들. 저는 두 가지 변수라고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몇 군데는 이번에 인상하면서 밝힌 데도 있고 안 밝힌 데도 있는데 북한 리스크가 줄었다는 거예요. 북한. 그러니까 북한이 3대 세습을 했잖아요. 그럼 3대 세습을 할 때 이게 뭐 쿠데타가 날잖아요. 붕괴될지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3대 세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때문에 한국의 유가증권이 힘들게 될 원인이 줄었다가 사실 북한 때문에 온 게 하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보는 거는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이런 신용평가사에서 그러니까 한국 중앙정부하고 공기업을 분리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무슨 뭐 한수원 같은 데들을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기로 지금 진행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공기업들의 리스크를 중앙정부가 얹혀서 평가를 했는데 공기업이 힘든 건 빼버리잖아요. 왜 개별적으로 하지? 아, 공기업이 위험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앙정부랑 공기업까지 다 합쳐가지고서 한국이라고 봤는데 한국 정부는 여기서 이제 위험한 데들 있잖아요. 빼고 한국 정부만 보니까 한국 정부는 조금 더 건전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문제는 개별 이제 공기업들을 평가할 때 그때 반영이 되겠죠. 아니 그 지금 왜 빼고 그 평가를 하냐고. 지금은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건데. 초에 그렇게 하기로 방침이 돼서 어디서 외국에서? 아니, 각 회사들끼리 뭐 무디스 뭐 이런 데서. 예. 앞으로 이제 한국 중앙정부랑 그다음 공기업은 분리 평가하겠다고.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우리가 공기업들이 위험해지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건 한국이 괜찮은 배잖아요. 한국 중앙정부 괜찮은 배, 조그만 쪽배들이 있는데 쪽배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하다는 그 쪽배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원래 뭐 국가도 평가하고 주요한 뭐 이렇게 민간 기업이라든지 공기업 같은 데도 사실은 투자 등급을 따로 이제 매겨요. 매기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 국가가 이렇게 보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정하게 이제 프리미엄을 줬는데 이제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제 별도로 이 신용등급을 매긴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신용평가사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가계부채 문제가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뭐 여러 차례 가계부채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긴 그런데 정부 쪽 시각을 받아들여서 가계부채가 지금 거의 뭐 천문학적인 수준인데 이게 별 문제가 안 생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서브프라임 터질 때 그 서브프라임 상품들이 전부 트리플 A씩 받고 있었거든요. 신용평가사들이 그렇게 트리플 A라고 해주고 사실은 그렇게 과도한 투자를 하도록 투기를 부추긴 거죠. 이 신용평가사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2008년 말에 이제 금융위기 오니까 투자 등급을 또 완전히 정크본드라고 그래서 거의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용평가사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위기의 예측 또는 경고 측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지 않다. 또 저출산 고령화 충격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여기에 따르는 이렇게 향후의 부담 이런 것들은 별로 고려를 안 하거든요. 당장 괜찮다 이런 걸 보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양적 완화도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 너무 많이 너무 길게 했어. 그래서 하나만 해. 양적 완화 다음에 양적 완화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다음으로 가죠. 뭐. 자, 웃디리 그러면 웃디리 뭐 준비해 왔어? 우리 냉장고 준비해 왔죠. 냉장고. 요즘 우리 방송 처음 할 때부터 뉴스는 우리가 한번 다뤘잖아요. 광고도 다루자고 그랬었다가 못 다뤘는데 그래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 좋다. 요즘 최근에 광고 이렇게 보시던 분들이요. 앞에 이렇게 시작해요. 냉장고 살 땐 가장 큰 거를 쓰세요. 10년을 쓰는 거니까. 냉장고 살 땐 가장 큰 것을 사세요. 10년을 쓰는 거니까. 주방거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외관 사이즈나 디자인 같은 살 때 3번은 열어보세요. 매직 스페이스는 있는지, 수납은 편한지. 여자가 여자에게 추천합니다. 국내 최대 용량의 매직 스페이스까지. 국내 최대 용량이면서 세계 최대 용량일 거예요. 910리터짜리 LG 디오스 이제 프리미엄 냉장고가 나오면서 가장 큰 거다라는 걸 부각을 시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광고가 사실 성공한 광고예요. 이 시리즈가 여자가 여자한테 권하는 냉장고 그런 컨셉인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뭐 생태 운동할 때 가장 급진적으로 하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를테면 한등끄기 이런 거 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잘 못 따라하는 게 이효리가 하는 채식 운동 이런 거는 좀 어렵죠. 술 처먹는 사람들도 아주 어렵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냉장고 없는 삶이에요. 상상을 할 수 없지 지금. 네, 근데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냉장고를 아예 안 쓰는 그런 운동을 해요. 이게 뭐 넓게 보면은 그러니까 탈핵 운동이랑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냉장고를 아예 안 쓰면 전기 들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빨리 먹고 신선하게. 조금씩 사고 제철 음식을 먹게 그렇네. 되니까 궁극의 생태적 삶이라는 거는 냉장고 없는 삶이라는데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땅이 있으면은 독에다 묻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무 같은 거 말이야. 땅에다 묻어놓고 볏짚으로 해놓고 겨울에 그거 막 파서 꺼내 먹고 뭐 그러다가 뒤돌아보면 귀신이 서 있고 막 이런 거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생활이 아니야. 네, 근데, 아파트니까. 네, 그게 참 어려운 건데
이게 국제적으로는 디시워셔 논쟁이란 디시워셔라고 하는 게 이제 식기세척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70년대 이후 해방되고 시간을 갖기 시작할 때 여성한테 이제 그 시간을 준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식기세척기를 얘기하거든요. 식기세척기를 쓰게 되면은 사실 시간이 좀 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그 다음에 세컨카라고 하는 이동 거리를 짧게 해주는, 이동 시간을 짧게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여성 해방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 쪽에서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식기세척기 쓰면은 그때부터 전기 사용량이 확 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쪽으로 안 가고 세컨카와 함께 우리한테 온 게 세컨 냉장고 시절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은 독특하게 냉장고 2개를 쓰는 나라예요. 그게 주로 이제 세컨 냉장고가 김치 냉장고. 네, 김치 냉장고인데 그래서 이제 에너지 쪽에서는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김치를 좀 양을 차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막 그런 고민할 때 한국이 빨라요. 서드 냉장고까지 나왔어요. 뭐야? 제빙기. 아, 그러네. 그래서 제빙기. 한국은 얼음까지 완전 뭐. 냉장고 3개를 두는 3개 맞네. 나라예요. 집에. 근데 제빙기는 요즘 냉장고에 붙어 있는 기능 아닌가요? 아니 따로 있는 것도 있지. 그걸 떼어서 이제 식수대, 정수기랑 붙이는 맞아, 같이 있어. 같이 있는 그러니까 것도 기본적으로 있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 하는 대로 할 때마다 3개의 냉장고를 쓰는 나라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가장 큰 거를 쓰세요라고 광고를 하니까 파는 사람 입장을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 세계 최대 프리미엄급으로 가서 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국내에서 과연 옳은 거냐. 이런 식으로 일단 기존에 2개, 3개씩 있는데 여기에 또 큰 걸 놓으면은 결국 원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 진짜 역시 그렇네. 형님의 시각은 참 날카로워. 그러니까. 색다른 날카로워. 색달러. 아니, 그러니까 냉장고 쓰지 말자는 건 아닌데 어차피 지금 1인 가구랑 그 가구들이 지금 합치는 중에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데 냉장고까지 커지면은 그럼 아파트가 40평, 50평에 살 땐 이게 어쩜 맞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트렌드하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누나가 얘기했잖아. 스리랑 부부 할 때 누나도 삼성 냉장고 선전하고 그랬었다고. 그거 찾아가지고 넣기도 하고 그랬었잖아. 우리 용띠리가. 근데 산업역군 아니에요. 그 산업역군이었지. 근데 이게 커져서 세계 최대의 냉장고 업체가 되니까 그럼 키울 거냐 아니면 작은데 그 안을 알차게 할 수 있는 다른 기능도 생각할 거냐. 그런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4시간 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바디 시프트 약우딜 세금혁명 당선딜 시사돼지 용딜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이띠리하고 윤띠 그 두 분이 이번에 낸 책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이 책의 주제가 복지국가에 관한 건데 오늘 얘기도 이 복지를 중심으로 풀어갑니다. 우리가 사실 토건 대신 복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어떤 복지를 해야 될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쫙 펼쳐놓은 적이 없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두 분께 처음에 복지라는 문제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저는 벌써 한 20년 더 됐죠. 네,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요. 네네. 의과대학 졸업하면 대부분 이제 그 병원에서 일하는 환자분 의사가 되는데 저는 그때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근데 그때 병원 못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의료보험이 30%만 국민이 갖고 있었거든요. 의료가 아무리 발달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 국민이 병원에 못 가는데.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80년대 중반에 군부정권 시절이잖아요. 아무도 이걸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를. 그래서 내가 의사로서 그만하고 내가 이 운동 할래. 그때부터 운동에 접어든 게 벌써 한 25년 됐죠. 그러시구나. 그러고 하다 보니까 건강만 이제 해주는 의료보장제도는 이제 꽤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복지가 되냐. 그건 아니죠. 애들 학교도 가야 되고 보육도 해야 되고 어르신도 모셔야 되고 이거 뭐 복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를 종합적으로 하는 게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인 거야. 알아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럼 복지 국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제 사고가 25년 동안 이게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은 이제 복지국가를 하려면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운동 조직을.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였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누님께서 불러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라디오도 나가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아, 그러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대 김구가 탄생. 그러니까. 윤딜님은 어떠세요? 사실은. 복지 문제. 저는 이제 고향이 원래 서울이 아니라 전라북도 군산인데. 서울로 이제 대학을 와서 보니까 서울엔 다 사실은 제가 대학생 때 다. 군산 말씨를 안 쓰시네. 전혀 안 쓰시네. 군산, 떠난 지가 오래돼서이긴 하지만, 원래 군산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근데, 군산에 비하면 서울은 굉장히 잘 사는 데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서울은 부자들도 많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고대를 다녔을 때 보면, 고대 근처에 종암동, 뭐, 산동네랑 삼양동이랑, 이제 그런데 가보면 굉장히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쓰거나 산동네에서 연탄 배달해서 이렇게 들고 올라가서 불 떼고 그렇게 많이 살았죠. 그리고 우리 학생 때 이제 그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 검정고시 이제 시험 봐서 중학교, 고등학교 자격증 따지는 그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 어린 여공들 공부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봐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 생각에는 뭔가 이게 군사정부, 이 전두환 정부가 뭔가 문제가 있다. 또 뭐 소수의 재벌이나 부자들만 비호하니까 이 군사정부만 좀 무너지면 뭔가 좀 좋은 세상이 오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우리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학생운동도 많이 하고, 뭐, 전두환 물러나라, 뭐 그런 주장도 많이 했는데, 근데 문제 제가 이제 복지국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87년도 민주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이 될 줄 알았는데, 물론 약간의 이제 뭐 건강보험이 복지가 좀 나아지긴 했지만, 사실상 민주화 된 다음에 우리들의 삶의 질이 과연 좋아졌냐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진보 진영은 이상희 교수님은 막 복지국가 이야기 많이, 그때부터 고민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때 당시 87년 이후에 복지국가 이야기하면 약간 좀 뭐랄까 기회주의 내지는 개량주의를 사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훨씬 더 급진적인 뭐 어떤 체제의 변혁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죠. 근데 아빠는 개량주의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현실에서 진짜 실사구시로 리얼리스틱한 대안을 마련하려는 고민이 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환위기가 97년도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뭐 노동시장도 그냥 정리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사실 사회안전망이나 복지도 없이 뭐 공장에서 해고하고 뭐 쌍용장도사 사건 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철거민들 문제.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질이 더 나빠지고 더 인생이 뭐 위험이 더 커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모두가 다 가난해질 수 있고 모두가 또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모두가 회사에서 잘릴 수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위험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뭔가 복지국가라는 모델이 있다. 그런 문제들은 이제 한 1, 20년 전부터 고민을 해오고 외국이든 뭐 우리나라든 현실을 보면서 이런 노력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모으고 싶었는데 우리 이상희 교수님이 그런 시민 캠페인이나 교육을 많이 하셔서 더 많은 국민들과 이런 뜻을 더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 책 한번 더 이야기해요. 우리 이뜰님은 건강보험 하나라 운동할 때 그때 그 만들 때 이제 처음 뵀거든요. 윤뜰님은 진짜 홍답 술 먹다 봤어요. 내가 지금 텔레비전이 아닌 게 참 친구. 그러니까요 한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참 이렇게 우리 이 띨띨이들만 보다가 우리 윤뜰님. 고대 나오시고 또 고대에서 지금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아까 얘기하잖아. 고대 그 근방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쳤다. 그 옛날에. 잘생기셔가지고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니. 어떻게 그때 어떠셨어요? 여학생들. 제 아내가 들으면 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말 조심해요. 우리 저도 말 잘못하면 우리 저한테 죽어요. 우리 그 당시 이제 노동약 또는 뭐 검정고시 약 있었는데 정말. 야학 선생님도. 학생들이 참. 또 총학생회장 안 했어요?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까지 저렇게 잘생기셨는데. 언제쯤 총학생회장? 86년도 그 어두운 시절에. 어두운 시절에 하셨구나. 체류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도. 지금도 잘생겼죠. 체류탄 그러니까 체류가스 마시고 사가셨는데도 그러신 건가요? 가스 얘기하지 마. 가스, 산소, 가스 이런 거 생각나니까. 미백 효과 있다는 그런 낭설이 돌았어요. 아 진짜? 아니 이게 얼굴이 따끔해서 자극받아서 세포 재생된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 얼굴이 하시더라고요. 그 체류탄 오래 맞은 애들이. 긍정적 사고의 소지자들이야. 언론에서 말이죠. 이 복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포퓰리즘.
정부가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하반기엔 무엇보다 체감 경기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되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엔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한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재정 건전화를 확실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세계적인 재정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하면서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예산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하자고 하는 우리 기성세대가 편하자고 하면은 10년 후에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공생 발전을 새로운 국정 지표로 던지면서 복지 포퓰리즘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는 국가들의 전철을 우리는 밟아서는 안 됩니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그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그 언저리 신문들, 뭐 경제 신문들 이런 데서 떠드는 거 보면은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 재정이 거덜나고 사람들이 게을러져 가지고 공짜만 받아 먹으려 하고 결국은 나라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잖아요. 우리나라 복지 수준 포퓰리즘으로 어쩌고 저쩌고 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뭐 선진국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특히 이제 박정희 정부 때부터 선진국이라는 구호가 나왔고 이명박 대통령도 선진화했는데 선진국들이 모인 그 단체가 있거든요. OECD라고 하는 이제 부자들의 클럽인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김영삼 정부 때 95년에 가입했는데 그때 복지 수준이 보통 국내 총생산 대비 이제 사회복지 예산으로 평가를 하는데 29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꼴등이었어요. 네. 29등. 근데 최근에 이제 멕시코가 가입해서 30개 나라가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꼴등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OECD 평균은 선진국이라 하면 국내 총생산 중에 복지 예산을 한 19%나 20%는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7, 8% 수준이고 국민연금이랑 이런 것도 제외하고 나면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밑바닥이죠. 그러니까 복지 예산을 더 늘리면 뭐 경제가 나빠진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복지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정말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려면 더 높여야 된다는 데서 사실 딴지 걸면 안 되죠. 윤필님 이제 한 가지 이제 교정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네네. 그 YS 덕택에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선진국 클럽에 우리가 선진국 클럽의 국민이 됐어요. 이제 외환 위기를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뭐 심각하게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를 29번째 OECD 회원국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0번째 체코슬로바키아, 체콘 가는 나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 한 10년 동안 계속되다가 최근에 한 2년 전에 4개 나라가 한꺼번에 쭉 들어와가지고 지금 34개 나라가 돼 있는데 아, 그렇구나. 그 4개 나라 때문에 지금 더 들어왔네요. 지금 우리가 원래 29번째, 30번째를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나쁜 거는 다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률 1등이잖아요. 그런 건 1등이고. 출산율 다 1등이에요. 뭐 그런데 이제 저출산율 1등. 뭐 복지 수준 이런 거는 보통 29등 뭐 30등 하다가 그럼 우리 뒤에 이제 한 5개 지금 생겼다고. 우리보다 네. 더 후발 국가들. 우리 뒤에서 뭐 거의 여전히 꼴찌 수준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부터 뭐 쭉 동일한 수준 이렇게 보면 우리는 똑같죠. 우리는 뭐 29번째, 30번째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짠돌이 국가입니다. 사실 뭐 이야기 나와서 그렇지만 OECD 지표들 보면요. 정말 한국이 왜 OECD 국가인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OECD 평균들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복지 과잉이다 이렇게 이제 떠드는 이제 신문들 뭐 언론들 이렇게 보면 많이 들먹이는 게 유럽 재정 위기. 그러니까 이 스페인 같이 뭐 재정 위기에 빠진 나라들이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뭐 일본도 복지에 너무 돈이 많이 써서 경제가 나빠졌다. 어떻게? 정말 그 나라들이 복지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거덜나고 있는 건지.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나라들이 돈을 많이 쓰는 나라는 아니고 OECD 평균 수준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GDP 대비 그 사회복지 비용의 비중을 따져보면 남부 유럽 국가들하고 일본이 대체적으로 한 20%에서 24%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유럽 국가들은 한 30%까지 쓰고 있고 유럽의 중부 유럽의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이제 6, 7%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재정 위기를 맞은
남부 유럽 국가들은 잘 사는 나라들에 비해서는 복지를 좀 적게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꽤 쓰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겨우 한 8%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고 북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가 남은 나라하고 자꾸 비교해 가면서 우리도 마치 저렇게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아일랜드하고 유럽 남쪽 국가들이요. 여기가 버블이 심했던 나라예요. 90년대 후반부터 부동산 확 올라갈 때 오히려 독일이나 프랑스는 좀 그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땅 투기 신나게 했던 나라들이 먼저 자빠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스페인이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했죠.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득 파악이 너무 안 돼서 그런 거지. 복지 자체 때문에. 소득 파악이 안 됐다는 건 무슨 그러니까 탈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탈세부터 해서 뭐 중요한 거는 윤필님. 사실은 그리스나 스페인이 복지를 많이 해서 망했다. 우리나라 이제 일부 언론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지를 더 많이 한 나라는 사실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핀란드 이런 나라인데 복지 때문에 망했다면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망해야 되죠. 근데 그 나라는 지금 경제가 좋고 또 독일도 복지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잘 버티고 있고 아주 제일 지금 유럽의 최강자거든요. 경제 제일 좋고. 그리고 오히려 복지가 적은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가 망한 거고 문제는 이제 경제가 아까 뭐 탈세도 문제 있지만 경제가 경쟁력 있는 산업이 별로 없으면 다 거품 경제가 많고 부동산에 왕창 투자해가지고 스페인 같은 거 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복지 때문에 망했다. 이건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럽이 이제 복지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에 있는데 우리만 복지 예산을 늘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게 이 논조더라고요. 이게 그것도 우리나라에 많이 좀 잘못 전달된 건데 그 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 지출 비율을 보면 지난 20년간에 세계화도 되고 뭐 정보화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실 복지 예산 줄지 않았어요. 꾸준하게 사실 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이제 실업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극빈층을 주는 공공부조를 좀 제대로 이렇게 좀 부정수급자들 좀 검사도 잘 안 하고 주는 경우도 있었고 실업수당도 그냥 뭐 무한대로 그냥 뭐 1년 반 정도 전 직장의 80% 월급을 이렇게 그 실업급여를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이제 뭐랄까 무임승차자들을 좀 줄이고 해서 일부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바뀌곤 했지만 사실은 복지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독일 같은 경우나 일부 나라들은 다시 실업자들이 이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조건부로 수급 제도를 바꾸면서 실업률들의 예전보다 좀 낮아지고 해서 복지 개혁의 덕을 봤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전체적인 복지 예산 총량이 줄고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근데 방금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선뜰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 그리스 같은 나라가 그 투명하지가 않다. 모든 경제가 투명하지가 않고 그래서 또 세금을 탈세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 사실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팩터.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 그런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은 남부 유럽 국가들 특히 그리스, 이태리,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 특히 그리스가 심한데 이게 성장 동력이 쇠진해 있어요. 경제가 성장하려면 제조업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된 제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않고 관광업 같은 데 기대가지고 지금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엔조이 했던 거죠. 그게 지금 이제 문제가 드러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더 커진 거는 이제 유로화에 이제 가입하게 된 이제 그게 문제를 더 촉발시켰죠. 요거는 이제 경제적 차원의 문제고요. 아까 그러니까 투명성 문제, 경제적 차원의 문제, 세 번째 문제가 이제 복지 자체에 또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 이태리 사람이나 그 남부 유럽 그 복지를 보면 전부 다 가부장적인 선별주의 복지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여성이 불행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왜냐하면 여성이 자기 실현을 하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직접 애를 키워야 되고 부모도 모셔야 돼요. 아니면 그걸 시장에서 복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보육복지 그다음에 어르신 모시는 복지를 전부 다 시장에서 구입하려고 그러면 보통 서민이나 가난한 노동자 부부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애를 키우고 어른 모셔야 되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너무 닮았죠. 닮았네요. 그러니까 너무 닮았으니까 우리 여성들이 저 경제활동 참가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 50%인데 우리 남성은 74%거든요. 격차가 25% 나잖아요. 그런데 북유럽은 그게 비슷하게 다 75%예요, 남녀가. 그런데 이게 저 남부 유럽, 그리스, 이태리 같은 나라가 우리하고 너무 흡사해가지고 남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 75% 되는데 여성은 지금 한 60%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성장 동력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태리가 저는 걱정스럽다고 하는 게요. 그래도 이탈리아는 그 중에서 좀 괜찮다고 우리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밀라노 프로젝트 이런 거 기억나시죠?
유럽 남쪽에서 가장 확실한 산업이 섬유산업이라고 하면서 이태리 얘기할 때 자동차 공업, 그러니까 수조 손으로 만드는 거하고. 근데 이게 요즘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패션장이 한 8월부터 9월에 보통 패션쇼 하면서 선장이 열리는데 4, 5년 전에 제가 이 텍스타일 공부할 때, 막 패션 공부할 때만 해도. 패션도 공부했어? 전 뭐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형님 안 건드린 게 없어. 패션이 그 모양이야? 미안해. 이건 그지 패션이고. 밀라노 시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밀라노 패션쇼가 일단 한국이나 일본에 뭐가 올지를 봐야 되려면 밀라노를 봤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보니까 밀라노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리, 뉴욕이 굉장히 커졌고 그다음에 영국이 굉장히 약진을 했어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그 여성들이 중요한 축으로 움직였어야 되는 그런 게 못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가 단순히 이제 주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네 첨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여성들이 참여하거나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참가하거나 그거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러고 그냥 유형만, 그러니까 껍데기만 만들면은 밀라노처럼 되는 게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요. 그리스도 뭐 복지 수준은 높진 않은데 사실 그리스가 망한 거는 복지가 아니라 이제 경제가 문제거든요. 아까 세금을 제대로 탈세하는 것도 문제였고 저도 예전 작년인가 그리스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수영장 있는 집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그리스 사람들은 집이 작으만 해도 조그마한 수영장을 다 이렇게 야외에 만들어 놓은 집이 많아요. 근데 아무도 수영장 있다고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과 의사들, 뭐 병원 의사들도 거의 세금을 안 내고 고소득자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세수가 굉장히 낮고 기질이 좀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랑 좀 뭔가 비슷해요. 이렇게 법 집행이 좀 투명하지 않은 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일단은 경제가 굴러가면 먹고 살 게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가 사실은 뭐 농업 위주의 좀 낙후된 국가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조선업이나 선박 분야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한때 우리나라도 현대조선 세울 때 그리스 거 우리가 수주 받아가지고 영국에 가서 바클레이 뱅크에 돈 빌려고 그랬었는데 뭐 오나시스도 유명하잖아요. 제클리너가. 용티리스 그거 해. 그런데 거북선 이게 봐라. 그렇지 맞아요. 정주영 회장이 거북선 이 우리 거라고 했다 이렇게. 용기가 있어 딱 나오는데. 그랬는데 거기 거 수주 받는 식으로 우리가 하청업체를 자처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가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지금 그리스 서선에 완전히 찌그러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세계 1등인 그리스가 찌그러든 이유는 바로 그리스의 유럽 통합을 너무 빨리 한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폐를 만들어 버리니까 유로화가 올라가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돈 쓸 때 여행할 때는 흥청망청 쓰고 좋지만 그리스 사람들의 모든 인건비나 사회부 장비가 올라가니까 기업이 버티지 못해. 그러니까 기업이 인건비가 싼 동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준비가 안 된 유럽 통합, 특히 그 단일화폐 유로화를 도입한 것은 그리스 경제에 치명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FTA도 이야기 나오는데 준비가 안 된 뭐 통상 개방이나 하여튼 무역 개방 이런 게 오히려 경제를 해칠 우려가 더 큰 거지. 복지는 오히려 복지가 많다면 오히려 뭐 노동자들 파업도 줄고 산업 벽화도 되고 숙련 노동자들 키울 수도 있고 교육이나 R&D 투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안정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마련이 돼 있다면 어떤 위기가 와도 좀 든든하다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복지가 거죠.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데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우리 이뜰님이 얘기하신 성장 동력 면에서 우리나라도 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지 수준이 지금 뭐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지금 이제 불안한 시기 왔죠. 특히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지식 경제로 급속하게 지금 전환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돈과 자본과 결합하는 그 노동이 중요하거든요. 이 노동의 창의성. 노동의 창의성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제일 창의성이 높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 순서대로 지금 돈 많이 버는 직업, 안정성이 있는 직업, 정규직 일자리 뭐 이런 거 순서대로 가는 거 전부 다 판검사 하려고 그러고 전부 다 의사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속은 시원하네요. 전부 다 방송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지가 방송하고 싶으면 해야지. 의사도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돼. 그런데 의사를 별로 안 하고 싶은 사람이 그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 직업의 그 안정성 때문에 그걸 고르게 되면 본인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니 근데 옷들이에는 얼굴도 안 되는데 연예인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는 된다고 한 적이 없어. 근데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얼굴 안 하고 싶어? 저는 제작자, 기획자. 그렇지. 지금 영화 만들고. 네,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뒤에서 거죠. 한다니까요. 그렇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노동 자체가 창의적이 되고 또 혁신의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유식한 말로 이제 인적 자본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노동력과 그리고 이 노동력도 국민의 뭐 10% 20%만 이 좋은 노동력이어서는 안 돼요. 온 국민의 좋은 노동력화. 특히 여성 노동력이 자아를 실현하는 노동.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이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창의성을 발휘하는 여기에 자본이 투자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본은요, 이게 단기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인적 자본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거 누가 해야 되겠어요? 국가나 사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를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요. 네.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넘어갈 때는 스웨덴이 스위스보다 빨랐어요. 6만 불 넘어갈 때는 스위스가 조금 빨랐거든요. 스위스의 국민의 3분의 2가 고졸이에요. 우리는 대졸, 대학원졸이 열심히 싸우는데 스위스 고졸들한테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시스템 문제죠. 그게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 문제지. 그러니까 뭐. 스위스는 보면 말씀처럼. 우리가 다 쓰는 스위스 물건이 몇 개 있어요. 시계 다 스위스 시계 찾아. 스위스가 알프스. 예. 칼. 알프스의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 귀여운 목소리로 열라레이디. 네, 맥가이버 칼도 스위스에서 만들죠. 그 다음에 그 커피 있잖아요. 우리 근데 타먹는 봉지 커피도 네슬레에서 맨 처음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크거나 작은거나 어쨌든 그 국민들이 충분하게 편안하게 하다가 이거 재밌겠다, 이거 좋겠다라고 해서 수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럴 수만 있으면. 그럼 고졸들끼리도 우리가 6만 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학벌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게 스펙을 잘 쌓으면 월급도 더 많이 받고 국가도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학력이 높아지면.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대학생 비율이 지금 85%나 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경제가 제일 좋은 독일 같은 경우도 대학생 비율은 뭐 30%도 안 되거든요. 스위스는 더 작은 15%. 27%. 네, 그런 나라들은 왜 그럼 경제가 잘 되느냐? 다시 말하면 그 금융산업이라든지 뭐 건설업, 토건, 우리 이명박 대통령 좋아하시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 실제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실물 경제, 제조업, 뭐 기계라든지 뭐 제약 뭐 이런 것들을 잘하는 나라들이 강한데 경제가 바로 그런 나라들은 실제로 숙련된 그런 노동력을 교육시킬 수 있는 직업학교라든지 또는 뭐 이공계통 대학이라든지 이런 게 잘 갖춰진 나라에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학력 그 자체, 스펙 그 자체가 사실 경제의 모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잘 사는 나라, 잘 살 수 있는. 그게 포인트. 진짜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런 이렇게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재능을 발휘하고 이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가능한 그러니까 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바로 우리 이 책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 책 핵심이 뭔가 하면 일자리가 지금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선뜰 말처럼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일자리가 말이에요. 뭐 평균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이렇게 정규분포를 이루고 모여 있으면 대체적으로 일자리에 뭐 거의 뭐 대부분이 그 평균 임금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러면 굳이 뭐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거 왜 해요? 그 적성에 맞으면 하고 적성에 안 맞으면 뭐 요리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의대 졸업하고 요리사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 의대 공부 헛간 거예요. 헛간 거. 그 제첩도 요리사 했으면 더 좋은 요리사가 됐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뭐 먹고 살 수 있고 사회적으로 큰 격차를 못 느끼는 사회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뜰님이 전공이지만 그 왜 일자리 분포가 한 10%는 주로 뭐 대기업 일자리지만 90%는 그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자영업 일자리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직업의 다양성으로 보면 대부분 이게 90% 일자리 여기가 이제 다양한 일자리들이에요. 그 대기업 일자리는 딱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청년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양한 일자리 분야에서 자기의 소양을 개발하고 하려면 중소기업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게 신명이 나야 되는데 지금 1위로 들어가면 죽음의 길이니까 아무도 이거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독일식으로 말하면은 엔지니어 사회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엔지니어 사회인데 그 엔지니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대 졸업생이 아니고 그 우리처럼 미장이로 해서 그 세계 최고가 되거나 마이스터라고 그러죠. 그런 하나의 그런 엔지니어들로 국민을 키워내는 게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화학이나 이런 정밀화학이나 소재 산업들이 발달하는데 지금 우린 그렇게 안 가니까 자꾸 관광 산업으로 가자고 그러고 뭐 짓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그 누나가 여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농고가 없어졌잖아. 씨앗, 종자, 그러니까 씨앗이 다 뭐 몬산토나 뭐 이런 데로 거의 많이 넘어갔대. 다 넘어갔죠. 넘어갔지? 100%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씨앗을 최근에 다시 찾았다고 조금 일부 되찾아왔대. 근데 이제 그런 정말 그 어릴 때부터 씨앗을 연구하고 그런 어떤 토대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가 참 마음이 아픈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사회에 좀 그렇다. 진짜 같은 일을 30년 한 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값이 비싸져야지 그러니까. 근데 말대로.
세계화하면서 우리 놓친 게 뭐냐면은 외국을 많이 가서 뭘 많이 보고 배워오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처럼 이렇게 날라리 대충 산 사람들은 같은 일을 30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유럽, 북구 유럽에 만든 게 30년간 그것만 한 사람. 누나 30년 했어. 코미디. 박수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밖에도 박수, 그래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알바를 30년을 하는 거는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어떻게 해서 진짜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고 항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요새 이제 독일이 완전히 뜨고 있는 나라잖아요. 저도 작년에 이제 독일에 뭐 한 반년 정도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독일을 정말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독일이 유럽의 병자였어요, 이 별명이. 복지 너무 많이 써가지고. 통일하고 막 나니까. 통일 나가지고, 세금 많이 걷고 망하는 나라. 막 넘어오니까. 네. 정신이 없죠. 실제로 어렵고 실업률도 뭐 많이 올라갔고, 뭔가 재정 적자도 커져서 독일이 이제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독일이 지금 제일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독일이 우리나라 비슷하게 수출 산업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조업이 강합니다. 근데 이 독일의 제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까 고등학교 나온 그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10년간 그 직업학교 나온 다음에 자기 전문직 일을 하면은 마이스터라는 자격증을 따요. 근데 그 사람도 월급이 거의 대학 나온 사람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값이죠. 거의 한 100대 한 8, 90 차이 나고 오히려 3년 대학교 4년 경력을 이제 지나면은 월급이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월급이 100대 50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는 대기업 중소기업 차이 나니까 굳이 대학을 많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정말 학문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엔지니어가 될 전문가들이 가는 거고 심지어는 마이스터가 된 고졸 출신의 그 숙련 노동자들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대학에 가면은 학비도 공짜 또는 뭐 일부 뭐 바이에른주 같은 데 한 50만 원 정도 받나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학사학위 받아서 더 간부직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꼭 대학에 가는 거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 대신 훨씬 더 삶의 만족도도 좋고 또 그 직업학교에서 사실 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들었는데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라. 노동자에 가입해서 너희들이 힘을 뭉쳐서 찾아라. 그러다 보니까 BMW하고 폭스바겐하고 회사가 다 자동차에서 다르잖아요. 그럼 자동차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월급이 숙련 노동과 근속연합이 비슷하면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다녀도 월급이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받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실업자들까지도 노조에 또 다 가입하고 비정규직도 가입하기 때문에 훨씬 자기들 목소리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그러면 뭐 폭스바겐 같은 우리 월급을 몇 년간 동결을 하더라도 직원들을 자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힘이 있는 거죠. 독일 최근 사례 진짜 재밌게 본 게요. 지역임금위원회가 있어서 한 지역 임금을 같이 묶는 거를 막 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뭐 황당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직종이나 산별과 상관없이 약간 구분이 있긴 한데 그 내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거를 국가에서 이렇게 다 정하는 게 아니고 지역 차원에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별 안 했어.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독일이 강해진 거예요. 그 노동자들이 파업이랑 근로손실 일수가 거의 제로예요.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는 파업을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잘려도 실업수당도 있고 재취업하는 거 지원해 주니까 뭐 불만이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또 일을 해요. 독일 사람도 부지런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어떤 그 자부심 같은 걸 가질 수 있는 사회에 이제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어떤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0년 개그우먼 김미학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에 코미디언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코미디언이 꿈이었고 꿈을 이룬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에 방송을 시작하면서 4년을 땡긴 거 아니야. 사회에 나와서. 4년을 땡긴 그 세월이 엄청난 거라고. 막 2년이 됐든 뭐 2년제 대학도 있으니까 2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그거를 땡겨서 사회에 나와서 제가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제가 나이 들어서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를 했어요. 뭐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 그러니까 제가 자기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죠. 어찌됐건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어떤 인생의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제가 질문을 강연 다니다 보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복지 혹은 복지국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국가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의 조건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 노력하잖아요. 누님도 무지 노력했잖아요. 노력했죠. 근데 이제 누님은 성공한 케이스고. 맞아요. 성공 못한 누님의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사실. 여기 보잖아요. 안타까워요. 도둑끼는 인간들. 다 개그맨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개그맨 도전했다 실패한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요, 스웨덴 사람들은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안철수 교수는 부럽다 그러길래 너 부러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 아주 예외적이라고. 정말 부러워해야 되는 거는 스웨덴이다. 그 나라에는 예외적인 게 별로 없고 일반적으로 행복하여 노력하면 다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요. 그 인생을 2모작이나 3모작을 하는 게 그게 대체적인 관행이에요. 일생을 한 가지만 일하는 것만도 좋은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지겨워가지고. 한 인생 중간에 한번 탁 틀고 한번 바꾸고 싶어 해요. 그럼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학을 간다라든지 누님처럼 이제 딱 돈을 그 커리어를 딱 쌓아놓고 시간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나 충전 한번 할래 대학 갈래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되는데 벌어놓은 거 있는 사람은 괜찮지 벌어놓은 거 없는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럼 애는 누가 키워요? 그렇지. 그래서 스웨덴 같은 나라는 국가가 그걸 다 보장해 주잖아요. 국가가 대학 등록금 하나도 안 받지. 그 치장에다가 대학 가면 생활비 다 대주죠. 그리고 애들은 사회가 다 키워주지.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제2의 또 평생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마치고 나면 또 더 개발된 자기의 삶의 조건을 가지고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한단 말이에요. 스웨덴으로 가자, 다 같이. 아니, 대한민국을 스웨덴으로 만듭시다, 빨리. 그래서 스웨덴이 나라가 작아서요. 우리가 다 가면은 이거 수용이 안 돼요. 이걸 만들어요. 이상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승자 독식형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아주 극소수. 원래는 그러니까 안 그랬는데.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미국 못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점점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이 승자 독식형 국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영가가 심하고 특히 이제 뭐 소득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그만 차이가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인 삶으로 가냐. 안 그러면 굉장히 불안정한 그리고 이렇게 못 살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는 순간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렇게 쫙 갈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등바등 이제 그러니까 상위 10% 또는 1% 들기 위해서 진짜 치열하게 하는 거지. 이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같은 수준의 그런 이렇게 효과를 내거나 이렇게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훨씬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교육비 같은 거예요. 사실 애들 사교육 엄청 시킨다고 해서 애들 똑똑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건데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자원을 지금 쏟아붓고 부모가 불안해서 시키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나라들이 승자 독식형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다 복지국가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이제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든 우리 현대사에 필수적인 거고 불가피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텔레비전도 보면 막 리얼리티 쇼 오디션 하지 슈퍼스타 K도 막 경쟁하는 건데 사실상 경쟁이 많은 나라들일수록 보면 사실 불평등, 약간 승자 독식 사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웨덴이나 독일, 덴마크 같은 나라처럼 대기업에 가나 중소기업에 가나 임금이 한 100대 한 80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 굳이 대학에 목숨 걸고 공부해서 가지 않아도 자기 인생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고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 간 사람과 안 간 사람 또는 인서울대학과 지방대 월급이 대기업과 중소 사실 대기업 갈 수 있는 게 사실 5% 수준밖에 안 돼요. 공기업 합해봤자 10% 치면 10대 나머지 90이 월급이 거의 한 100대 50 내지는 100대 45가 나니까 모두가 그 10% 안에 드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열풍이 나는 거고 심지어는 난 성형수술도 안 한 사실은 이 불평등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 10% 안에 드는 남자나 여자를 또 만나야 되니까 너무 예뻐져, 자기도 미모를 다들. 또 갖고야 되고 또 취업하기 위해서 또 얼굴 성형을 고쳐야 되고 결국은 모든 이 지나친 영어 교육에 또 돈을 써서 혀까지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런 지나친 경쟁 자체가 용민이 혀가 짧아서 그래요? 했대요. 네. 그게 바로 사실은 이런 승자 독식 사회나 지나친 불평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스웨덴 가보니까요. 우리 스웨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성적도 발표도 안 하거나 선생님이 애들한테 공부 잘하고도 잘 안 해요. 공부를 잘하는 거는 정말 특별한 탤런트 재능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거고 친구들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라. 네. 그리고 네 인생에 행복한 걸 찾아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특출하게 남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은 조금 썩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누나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정말 서민을 위한 정부였었기 때문에 그 복지 쪽에서 조금 더 잘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IMF 때문에 좀 그 여파도 있었지만 그 어떻게 그 복지 문제에 있어서 그 시절에 네. 정말 좋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지금 5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거거든요. 수평적으로 여야 간의 정권이 민주적 방식으로 교체된 게 50년 만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교체했는데 네. 하필이면 그때 또 그 외환위기를 턱 맞아가지고 어찌 보면 외환위기 때문에 교체된 측면도 있죠. 네, 외환위기 때문에 교체됐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수습하려고 보니까 미국이나 IMF가 워싱턴 컨센서스에 도장을 찍어라. 워싱턴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이제 핵심이 이제 감세, 그다음에 그 부자 감세거든요. 특히 그다음에 규제 완화, 그다음에 민영화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핵심 내용이 그럼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특히 이제 감세하고 규제 완화를 했는데 이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해버려 놓으니까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하는 이런 일이 막 넘쳐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2배로 확 늘어나 버렸어요. 지금 그래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지금 비정규직인 이런 현상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IMF 얘기를 꼭 들었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왜냐하면요. IMF가 왔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과거의 그 발전 국가라고 하는 박정희 모델이 완전히 해체되면서 이제는 그 미국식의 신자유주의 경제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하나의 이게 계기가 된 거였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졌잖아요. 길거리에 이제 실업자가 넘쳐나고 이제 경제가 양극화가 구조화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민생의 고통을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하기 위한 해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실 정석은 뭔가 하면 이제 정석은 경제의 양극화를 막고 그리고 복지를 보편적으로 하는 게 이게 정석인데 그쵸. 그럴 용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몰랐어요. 그때는. 몰라가지고 그냥 경제는 더 양극화시켰고 그리고 복지는 이제 땜빵 복지를 한 거예요. 실업자가 나오면 실업자들에게 당장 이제 먹고 살도록 돈을 좀 대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 사람이 밥 굶으면 안 되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위기 대응 체계라고 그래요. 복지가 위기 대응 체계의 수단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민주정부 10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성을 했지 않아요.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면서 맨날 반성만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정부의 핵심들은 반성까지도 반성도 안 해. 문제는 IMF 대해서 재밌는 얘기 들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IMF에서 다 이렇게 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얼핏 들어보니까 IMF가 그때 제시한 거는 되게 간단한 거였다는 거예요. 깡드신가 그때? 네, 프랑스 총재가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기본 폼만 요구를 했대요. 근데 한국 공무원들이 자기네 하고 싶은 걸 그때 막 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데 IMF가 진짜로 원했던 거는 돈을 꼭 갖겠다는 서약을 하고 약간의 구조조정인데 우리가 흔히 모피아라고 부르는 그 경제 관료들이 지네 하고 싶었던 너무 거기다 구조조정을 막 집어넣어가지고서 이따만한 시 했다라는 얘기가 그때 있어요. 진짜 정말 힘들었지 IMF 때. 근데 그 IMF 또 뭐 관련된 사람들 이야기로는 왜 IMF가 우리 한국에 돈을 도와줬는데 돈을 주고 긴급 구제금융을 왜 IMF 사태라고 그러냐. IMF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 우석훈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났는데 근데 사실 김대중 정부 때 그 외환위기가 났지만 IMF가 시키는 대로 다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부 자본시장을 개방해서 외국 투기 자본들이 막 뭐 기업 사냥도 하고 또 노동시장도 정리하고 마음대로 하게 하고 이렇게 외국 자본들이 원하는 걸 일본이 들어주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긴축 재정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부가 재정을 해서 사회복지 예산도 좀 늘리고 그러긴 했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사실 사회복지 예산 총량은 그 이전에 김영삼 정부에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경제를 자유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기업이 다 외국 그 자본들 손에 이제는 국민은행의 뭐 사실 주주들도 우리 국민이 아니에요. 해외 자본이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해외 자본입니다. 호철은 아예 그때
할 이유가 없었는데 민영화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노동시장을 유연화한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기업이 어려울 때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 이게 뭔가 선진화된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혹세무민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하고 사실 노조에서 많이 반대를 했지만 그때 경제위기라는 차원에서 이제 끌려간 거죠. 그러나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바로 비정규 노동자가 이 김대중 정부 때 한 20몇 % 수준이었는데 지금 50%가 넘고 있어요. 50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너무 커지고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당한 절반 이상이 사실은 거의 극빈층 생활, 최저 생계에도 안 드는 생활이 많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워킹 푸어. 일은 하지만 가난해.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실업자가나 뭐 빈둥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알바라든지 우리 88만 원 세대 책에서 나왔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는 IMF 소위 사태라 불려지는 그 당시에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결과다. 우리가 그걸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진실을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 사회의 총 복지 수요 있죠. 그때 굉장히 복지 수요가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였고요. 그렇죠. 길거리 다니는 개들도 천짜리 물고 다녔어요. 그 정도 돈이 넘쳐났고. 그런 소리 있어. 진짜입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뻥을 치고 다니시면 어떻게 해요? 개 돈 물고 다니는 건 못 봤어요. 80년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굉장히 좋았다니까요. 외형상은. 그래서 그때는 복지가 없어도 사람들이 별로 문제가 없어서 복지를 해달라고 국민들이 별로 정부에 요구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 총 복지 수요가 작았는데 복지 공급도 작았죠. 정부에서 복지 공급도 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환 위기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본격적으로 그 IMF 프로그램을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를 이제 집행하면서 아까 우리 윤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그 이제 복지 수요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실업자가 넘쳐나고 양극화가 되다 하다 보니까 그럼 늘어난 복지 그 당시에 수요 있죠. 김대중 정부 때 그 복지 수요와 김대중 정부가 확충했던 복지 공급 있죠. 이걸 비교해 보면 그 이전보다 상황이 더 못해졌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복지의 공급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복지 재정이 해마다 복지 재정이 전년 대비 3% 늘어나다가 김대중 정부 때는 전년 대비 8% 늘어났고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전년 대비 10% 늘어났어요. 그러나 복지 수요 자체를 더 늘어나게 만든 경제의 양극화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디서 그 코리안 패러독스다 이렇게 표현한 데 있는데 국가의 복지 예산 늘어났는데 오히려 빈곤한 사람은 늘어나고 삶의 질이나 또 행복감도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OECD에서도 행복감도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순적인 일이 난 것은 바로 97년도 외환위기 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 그러니까 복지 문제가 단순히 복지 예산을 확충하고 복지 혜택을 많이 주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회 경제 구조를 사실 건전하게 만드는 문제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두 분 책 읽어봐도 사실 복지국가라는 게 바로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랑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협소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 선들이 참 훌륭하네요. 올 보는. 왜냐하면 우리 선들은 지금 복지와 경제와 복지가 정확하게 이게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걸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동생들입니다. 그렇군요. 또 많은 경우에 또 우리나라는 복지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로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산층들이나 잘 사는 사람 세금 걷어서 왜 내 돈 빼서 도와줘?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요. 실제로 중산층들은 세금을 내지만 자기한테 복지 혜택이 별로 없으니까 뭐 복지가 나한테 혜택이 뭐가 있어. 이런 불만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 복지라는 건 중산층들도 얼마든지 사실은 뭐 정리해고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당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만 영원히 가난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건 많은 경우에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복지는 누구나 사실은 그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 자동차 사고 때 방지하기 위해서 드는 것처럼 약간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복지 국가를 하나의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있는 게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스웨덴에 가니까 스웨덴에 잘 사는 저 기업의 대표들 사용자 단체도 저희들이 간 적이 있거든요. 노동조합 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복지 국가 난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복지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도 지금 기업의 임원이지만 언젠가 그만두거나 내가 또 교통사고나 장애가 된다면 내 아이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미국보다는 오히려 스웨덴이 그런 사회적인 보호장치가 잘 돼서 또 복지국가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부자나 중산층 모두에게도 사실 복지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그 박정희 경제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생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연결되는데 국가복지 체계를 그때 안 하고 빠르게 하다 보니까 회사 복지 시스템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회사가 이제 그 국가 대신 알아서 해주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등록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제가 4, 5년 전에 막 보니까 굉장히 불평등한데도 대학생들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해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은 회사에서 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 몇몇 큰 회사는. 네, 그래서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는 대주고 있다가 그런 데를 들어가고 싶어 하지.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막 없애기 시작하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다른 이유로 이명박 정부 그것도 없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회사나 대기업에 있던 사람들은 등록금 대주죠. 그 다음에 철저히 뭐 이렇게 해주죠. 집보조금 해주죠. 그러니까 뭐 KBS, 뭐 MBC 뭐 다 그렇지. 그 다음에 신세계 뭐 이런 데도 다 이제 아이들. 근데 거기에 비정규직 체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용에 짧아지니까 그때 회사 복지로 돼 있던 거를 국가 복지로 넘겼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무슨 국장이나 무슨 사장이나 이사 같은 사람들, 의사결정자들은 자기는 회사 복지 내에서 튼튼하니까 쟤네들 봐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네, 우리 우띠리 진짜 훌륭한 이야기 했는데, 내가 지금. 다 훌륭하시네. 아니요, 박근혜 아버지에 판사 대해서. 같아, 판사 가운데 앉아가지고. 근데 박근혜 아버지에 대해서 꼭 한마디 할 말이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무슨 경향신문사에서 대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 조국 교수도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를 심어줄 만한 말을 툭 던져가지고 내가, 이거는 내가 전공자로서 바로잡아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의료보험제도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 분명히 한 거 맞아요. 근데 그분이 1977년도 7월 1일부로 500인 이상을 그 당시에 고용하는 기업이면 그렇죠. 맞아요. 지금도 300인 이상이면 대기업인데 그때 뭐 초대기업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그 종사자들과 그 가족만을 대상으로 그 의료보험을 했어요. 대상자가 전체 국민의 8.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기업들만 해준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사회에서 최고 힘 있는 사람들이죠. 8.8%. 그렇네. 그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자, 우띠님 복지 혜택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8.8% 골라가지고 그 복지 혜택을 줬는데 정말 기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수출 전사들. 아니 그 기막힌 게 뭔가 하면 그때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사협회장을 불러가지고 너 요새 돈 얼마 받냐 의료수가를. 그러니까 얼마 받습니다. 그런데 말을 솔직히 못하고 그 당시에 받던 거에 그 관행수가라 그러는데 받던 거에 한 50%만 받는다 그런 거야. 그래? 예, 그러면 좀 깎아가지고 그 절반만 받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 관행수가가 100원이면 한 30원으로 수가를 낮춘 거예요. 그리고 의료계가 손해봐야 안 봐요. 안 보지. 손해를 봤지. 안 보죠. 왜? 솔직하게 말했으면은. 100에서 30일 텐데 50에서 3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와리깡 한 거죠. 그러니까 100원 받던 거를 이제 이 사람들에게 30원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의사들이 손해를 보게 된 거야. 이 8.8% 국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사들이 누구한테 그걸 덤튀기 씌운 줄 아세요? 나머지 국민에게 덤튀기를 씌워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나머지 국민은 의료보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의사가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의료수가가. 시장이고 이쪽은 정부니까. 정부가 통제가 되니까 수가가 통제되니까 시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 된 거예요. 이 잔인한 짓을 하는 게 박정희 모델인데 내가 왜 했는가를 내가 연구를 쭉 해보니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모든 것을 재벌 키우는데 다 털어넣어야 되는 거야. 국가가 돈이 없어요. 돈 한 푼이라도 있으면 그걸 전부 다 관치 경제를 가지고 재벌에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개발하고 자동차 구름막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사회권을 확장을 위해서 돈을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국민들에게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럼 왜 5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했냐? 아까 우리 선뜻 이야기했나요? 그 우수한 노동력을 다치면 안 되잖아.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 이게. 산업 인력을 보호해야 되니까. 참 잔인한 짓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 박정희 편에서 얘기를 할 때 그 산업 전기 뭐 이런 걸로 산업용 전기로 밀어주고 뭐 경부고속도로 뭐 그 옆에 휴게소 금강휴게소 뭐 현대 밀어주고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하여튼 대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정책.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희생하는. 그렇죠. 그 10%에게 복지를 몰아주니라고 90% 국민을 희생시키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78년, 79년도에 불황이 와서 완전 고용 상태인 한국에서 79년부터 실업이라는 게 생겼다니까 잠깐. 망한 거라니까 그게. 갑자기 박정희 유신경제 2편이 지급되고 있어.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으면 일 안 하고 놀고 먹게 되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일을 안 한다. 그래서 그리스나 일본 같은 데 경제 위기가 온 거다. 올해 5월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도 이제 이런 맥락의 얘기를 했어. 3주간의 유럽과 일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주요 시장인 유럽의 경제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삼성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자신했습니다.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빴던 것 같아요. 수출에는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 회장은 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이 복지에 지나치게 의존한 데 있다고 진단하며 과잉 복지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나라의 복지를 더 많이 기대를 하고 이런 점에서 유럽, 일본이 다 어렵게 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럴 때 우리 용띠리가 있으면 그래가지고 우리 삼성이 뭐 이러면서 얘기했을 텐데 아니, 이게 제대로 그런 말을 좀 유식한 말로 지라르 드 풍자크라고 지랄이 진짜 풍년인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요. 우리도 사실 그래서 걱정인 건데 부동산 거품 워낙 부풀려져 있었다가 그게 급격하게 이제 무너지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이 이렇게 꺼지니까, 거품이 꺼지니까, 그걸 또 막 지금 이명박 정부 하듯이 토건 부양책 엄청나게 이제 몰아대서, 그때 재정 그 적자가 엄청나게 발생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소비세가 일본은 낮아요. 지금 원래는 한 5% 정도였는데. 일종의 간접세죠.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당시에 어쨌든 저출산 고령화가 이게 심각하게 진행되니까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데, 재원은 필요한데, 이걸 정치권에서 서로 눈치 보느라고 세금을 못 올린 거예요. 그래서 소비세 감세를 정세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붙잡아두고 그다음에 돈을 엉뚱한 데 토건 부양책 쓰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정부 채무가 200%까지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건희 회장 이야기에 우리 김미아 누님께 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뭐 마누라만 빼고 뭐 다 바꾸라고 해가지고 가끔 한국을 확 골프 치게 만들었죠. 네, 뭔가 확 바꾸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말들을 많이 던졌는데 이번에도 복지가 이제 국민들 관심이 커지고 무상급식으로 이제 많이 논쟁이 되니까 복지가 잘 됐으면 일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되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지게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금 경제가 좋은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이런 덴마크 이런 나라들 보면은 노동자들 평균 휴가하는 게 거의 한 달 가까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독일이나 저 스웨덴은 병가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써요. 그러니까 약간은 심지어는 건강진단서 우리는 띄어야 병가가 되잖아요, 직장에서. 그거 안 띄고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스웨덴에 가서 물어봤어요. 야, 그거 안 띄면 집에서 그냥 쉬면서 안 띄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서로 믿는다. 뭐 이렇게 하겠는데 정말 중요한 건 오히려 감기가 걸려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사실 옮기는 것보다는 집에서 쉬는 게 오히려 낫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노동시간 제일 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제일 부지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세계 제일 좋아야 돼. 그 다음에 노동시간 긴 나라 이제 미국 뭐 이런 일본 이런 나라가 제일 좋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 나라 경제가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사실은 노동의 생산성이 높으냐. 즉 기술 수준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사회 내에 그 숙련 노동자들이 특히 이제 실물 경제를 주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회사에 충성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잘린 다음에 실업수당도 없다면 어디 월급 더 주는 데만 알아보고 있지. 정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겠어요? 컴퓨터 켜놓고 딴 데 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회사에서도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사나 국가가 그 국민들을 위해서 또는 회사 직원을 충분하게 그런 사회 안전장치나 보호장치를 해준다면 그 회사가 어려울 때도 같이 참고할 수 있고 그 국가가 힘들 때도 같이 참고할 수 있고 뭐 외국에서 월급 더 준다고 해도 안 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복지가 있는 나라들이 경제가 좋다는 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일수록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연간 우리가 한 2,300시간 이렇게 일하는데요. 그런 나라들은 1,500시간, 1,600시간밖에 일 안 해요. 다 복지국가들. 아니 나라가 이렇게 망할 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쭉 패턴을 보니까 투잡이란 말을 사람들이 써요. 맞아. 그 투잡이 되면은 노동 시간은 무지무지하게 길어지는 건데 통계는 안 잡히죠. 근데 일본이 5, 6년 전부터 투잡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국도 3년 전부터 투잡이라는 얘기 공식적으로 막 나왔거든요. 쓰리잡도 나오고 있어. 네. 근데 정말 잘 돌아가는 경제에서는 일은 하나만 하거든요. 근데 막 신문들 보니까 투잡이면은 현명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신을 개발하기도 하고 모자란 소득을 보충해야 되니까 재테크하거나 투잡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안 나오는 나라로 가는 게 사실 맞죠. 이제 복지를 놓고 이제 복지병 이런 이야기도 들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좀 유식한 말로는 이제 뭐 도덕적 해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도덕적 해이 이런 말. 그러면 그 복지병 이야기가 사실은 어디에 제일 많이 적용되는가 하면 복지국가가 잘 되어 있는 스웨덴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국이나 미국에 적용이 돼요. 미국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한 15%를 골라내요. 지금 정확하게 14%를 골라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메디케이드라고 그래서 무상 의료를 주거든요. 전체 국민의 14%나 골라내야 돼요. 왜냐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니까. 그게 원래 1965년에 린던 존슨 대통령이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이제 선별주의 방식으로 도입했을 때 처음에는 가난한 국민 4%만 그 대상이었는데 자꾸 이제 이게 경제가 양극화되고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고 또 복지에 한번 들어온 사람은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4%가 지금 14%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산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대주는 그의 비용은 주로 중산층 이상의 국민이 세금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금 내봤자 자기는 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세금 안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 재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의 질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질이 처참하게 정말 질이 낮아져 가지고 식코에서 자기가 꼬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내려가고 싶은데 14%의 정원이 꽉 찼어요. 정원이 차가지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혼자서 꼬맨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더 처참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으로의 경주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바닥으로의 경주. 절대 안 나오고 싶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이제 생겨나고 복지병이라는 말이 생겨나는데 복지병의 원조는 어디냐? 미국이나 영국이지 북유럽이 아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하는 선별적 복지로는 안 된다. 이제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의료니까 의료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 아까 제가 저 미국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미국 국민의 14%가 의료 보호 대상자라고. 그런데 이게 처참하게 지금 의료 서비스의 질이 자꾸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온 국민이 그냥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줄을 쫙 나래비를 수가 있는데 왜 이게 그러면 15% 16%로 늘지 않는가 하면 아주 엄격하게 이걸 심사를 해가지고 온몸이 다 망가져 있어야 돼. 도저히 이게 지금 이제 종합병원 세트라 해야 돼요. 온몸이.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완전히 상거지라 해야 돼. 근데 여기에 서로 지금 경주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한 꼴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또 그 반면에 한 달에 의료보험료, 민간의료보험료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이렇게 내는 사람들은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1인실에 입원할 수 있고 이 극단적인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가 초래되어 있는 게 이게 의료 민영화의 귀결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인실에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1인실에 입원하는 부자들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의료 서비스를 누리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기에서 이제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도 죽더라고요. 죽긴 죽어요. 맞아요. 네, 하우스 보니까 고치기 어려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미국의 그 중산층들 있죠. 중산층들이 월 평균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의료보험료 얼마나 낼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가구당 건강보험료 얼마 내는지 아세요? 8만 원 내요. 평균 8만 원. 아, 그렇구나. 평균 8만 원 내고 있고 이제 저는 15만 원 내고 여기는 아마 한 25만 원 낼게요. 왜냐면 여기 사립대학, 국립대학 월급이 작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얼마 내는가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50만 원 냅니다.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예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수술 한번 했다 하면 몇 천만 원씩 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태국에 가보면 범능락 호스피탈 이런 병원이 있거든요. 국제적인 영리 병원인데 범능락 병원 같은 거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제가 한 세 차례 연구 때문에 가봤는데 거기에 누워있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외국인인데 그 환자의 대부분이 어느 나라 환자이에요?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태국까지 멀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와요. 왜? 보험회사가 미국의 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보험회사는 그게 실어다 나르는 게 훨씬 더 값이 사기 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의료가 양극화되어 있다. 그런데 그게 의료 민영화의 기결인데 왜 자꾸 우리나라를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느냐. 저는 그게 아주 당황스럽게 그지없어요. 제가 내린 결론. 이거 다 삼성생명 키우려고 그런다. 내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거는 99.99% 맞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맞아요. 삼성생명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얘기가 나올 일도 없던 나라예요. 생명은 생명보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로비가 엄청나죠. 2005년에 극비상 옛날에 극비였는데 제가 좀 공개합니다. 2005년에 삼성생명이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 상품을 원래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보험회사하고 화재보험은 다르잖아요. 예, 예. 보험업법에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차 못해요. 그걸 팔 수 있도록 화재보험이 팔던 실손 상품을 생명보험회사가 팔 수 있도록 허용해 준 보험법법 개정안이 2005년에 통과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통과시켜 주셨죠. 그 은혜를 베푸신 데 대한 대가로 나는 어떤 정치적 특혜를 줬는 경제적 특혜를 정치인들에게 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그 의료보험 시장이 한 5배 늘어났습니다. Yeah. 명함 내밀만한 일자리 따기 마치 구름낀 하늘에서 별자리 찾기 중국산 찐살 먹고 망가진 장기 올라간 기름값만큼 무거워진 차키 왜 1년 365일을 땀 흘려 노력해도 불행해지는 거지 내 삶은 러닝머신 죽어라 달려봐도 왜 늘 제자리인 거지 속고만 살았던 우리 눈높이가 만든 모피아들의 유토피아 삐뚤어진 글씨만 찍는 윤전기가 던진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가 바로 우리 늘 낚이지 그러니까 한 바퀴지 문제는 경제의 자리에서 밝히지 여왕벌 누나와 선오용띠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나는 꼽살이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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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속지마. 아까 하우스푸어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100%를 넘어선 지 오래됐고 신도시 뭐 엄청 아파트 많이 지어대고 그랬는데 현실은 왜 수도권에서 새빵살이 하는 사람이 절반이고 자기 집 가진 사람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지 그 집들은 다 집은 지었을 거 아니야. 어디로 갔어? 그게요. 예, 어디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주거 정책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를 좀 꼽사리로 해봤는데 꼽사리 원래 제 전공은 주거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 알아야 되겠으니까 이제 꼽사리를 끼워서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제 우리 보고서도 내고 그랬는데 이게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집을 다 어떻게 돼요? 다 40평씩 막 이렇게 하잖아요. 혼자서 40평짜리 집에 이제 사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 추세를 반영해서 그 소형주택 그리고 이제 장기간 임대해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청년과 이제 새내기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주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장기적으로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집들을 좀 공공이 많이 공급하는 그런 형태의 주거가 필요한데 지금 뭐 그게 안 되니까 전부 다 지금 주거 불안정을 해결하려고 집을 구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입 비용에 대한 지금 이제 이자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들 지금 하우스푸어 그다음에 또 자꾸 그 집값이 이제 집값하고 전세값하고 격차가 줄어드니까 렌트 푸어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전 국민이 지금 푸어해진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책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에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 평등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평등이 우리가 평등한 그 평등이 아니고 아파트 평수하고 아이들 학교 등수. 그래서 평등이고. 그러니까 왜냐? 잘 보세요. 우리 평등 좀 센 사람들. 그러니까 집하고 아이 교육을 이야기 많이 한다는 거는 내 집이 중요하고 우리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우리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 중요한 우리 한국 사회에 문제가 숨어 있다고 봐요. 뭐냐? 국가가 제일 복지에 관심을 안 가지는 분야가 바로 이 주거 복지하고 이 교육 복지입니다. 다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국가가 그나마 극빈층을 위한 공공부조도 있고 뭐 건강보험도 만들고 고용보험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국민연금도 만들고. 그러나 집 사는 문제하고 아이들 교육 문제는 철저히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끝없는 경쟁입니다. 그래서 집을 제때 재테크하는 20대 재테크 몇 억을 모으는 재테크 책 첫 번째 장 보세요. 집을 살 때 내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걸 버려라. 이게 10년 전에 나온 책 내용이에요.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게 상식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집은 단순히 자기의 주거 환경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이고 투기의 수단이고 심지어 긍정적으로 보면 노후의 보장의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하우스포가 늘어나면서 언젠가 좀 가계부채가 터지면 집값이 폭 나갈지 모른다는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저도 전세 살면서 전세금을 한 4천만 원쯤 늘려다니까 당장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고 어쩌면 우리들 그 3040 세대들의 똑같은 고민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도 대출받아 집 사서 지금도 빚을 못 갚고 있는 하우스포들이 많은데 대안을 좀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나라가 주거복지를 개인이 알아서 한다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지금 경제 자유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를 꼽는데 싱가포르 몇 년 전에 가고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의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물론 도시가 작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져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민층들이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그건 개인이 알아서 일지 국가는 상관.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최소한 그것도 한 뭐 20% 수준이든 그러니까 올려야 될 우리 저 선띠리가 그 장기 전세. 그래. 시프트라고 보통. 시프트. 그걸 그렇게 처음에 그러니까 네가 아이디어를 낸 저만 한 게 아니고요. 네가 아이디어를 많은 냈다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건데. 저기 뭐. 그 다만 지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누님 자가거주율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낮아졌어요. 보세요. 아니 그 최근만 그런 게 아니고요. 80년에 자가거주율이 한 80% 육박하다가 최근으로 오면 60%가 안 되게 떨어져요. 그 1인 가구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아니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택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왜 어떻게 자가구주율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 물론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또는 가구가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다주택 투기자들한테 여러 채가 돌아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기로 해서 이렇게 계속 집값이 뛰다 보니까 소득 대비로 자기가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님이 아까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소득층은 집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근데 왜 또 중대형은 막 미분양으로 몇만 원씩 이렇게 누적돼 있느냐.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주택 수급의 미스매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건설사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왜? 지네들은 이게 저소득층한테 싸게 팔아봐야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국민주택 가능하면 중대형 평수 비싸게 불러서 부동산 거품 잔뜩 낀 고분양가를 막 불러대면 그 돈 된다고 생각해서 막 질러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더 이상 이제 감당 못 하니까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건데 문제는 민간은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특히나 공공임대주택 지으라고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안 짓고 마을은 보금자리 주택이고 뭐 친서민주택이라고 그러는데 그 3분의 1을 다 분양용 매매용 주택으로 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정부죠 이게. 우리는 지금 이상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1인 가구도 지금 늘어나고 또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면서 홀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는 뭐 2인 이상 그러니까 1, 2인 가구들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어떤 나라보다 지금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부동산 거품 붕괴하고 나서 일본의 주택공단이 그전에는 분양용 주택만 짓다가 부동산 법을 붕괴하고 나서는 이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 그다음부터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만 지어요. 그걸 보고 나서도 지금 아직도 헛짓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당장 신혼부부들 몇 천만 원씩.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선진국의 사례들을 보면 그 주거정책은 기본적인 철학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 그러니까 자산정책의 수단이라든지 하는 시장의 원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근저에는 공공성의 원리 그러니까 집은 그 누구나 잠자는 곳이다 주거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이제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주거정책의 다양화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그 집을 구입해서 내 집 갖고 살려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또 살게 냅두더라도 그냥 주거 안정적으로 주거를 원하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선띠리 말씀하신 독거 어르신들 가난하신 분들 이분들은 그냥 연립주택 같은 데 살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길게 돌아가실 때까지 살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저기 떠다니지 않고 그걸 보장해 주는 주거 정책이 필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교수 아파트에 살거든요. 국립대학교 교수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교수 아파트에 살아요.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게 말이에요. 제가 한 달에 얼마 내고 사는지 아세요? 우리 집이 지금 39평인데 한 달에 얼마 내고 사는가 하면 제가 월세를 한 달에 50만 원씩 내요.
그러니까 50만 원씩이요? 아니 50만 원이면 제 소득이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거죠. 한 달에 50만 원만 내고 한 달에 50만 원을 내고 산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한 달에 50만 원 내고 그거 이제 우리가 식구가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이제 학교 부지에다가 이제 집을 지으니까 그게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요지는 이런 겁니다. 다양한 형태로 주거를 공급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 안정적으로 장기간 주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이 시국에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제껴줄 낙곰수 전투복 시즌2 집업 후드티가 출시되었습니다. 지퍼로 옷을 열고 잠글 수 있는 놀라운 기능. 양팔이 동시에 들어가는 인체공학적 디자인. 김총수의 머리도 들어가는 대범한 사이즈 구성. 각학점 딴지점컴에 들어오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복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값 등록금이 과연 실현될까 또는 뭐 무상급식 얘기들 또 우리가 노후에 참 우리가 열심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뭐 열심히 일했는데 생활비 벌어서 자녀 교육비에 다 쓰고 아들 뭐 대학 공부 시킬 때 되니까 뭐 명퇴다 정리해고다 직장 잘리고 모아놓은 돈 없고 퇴직금 타서 가게 차렸는데 망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딜님. 네, 사실 뭐 복지 국가의 주요 정책들은 뭐 세부 분야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긴 어려운데 사실 복지 국가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어떤 실직이나 아니면 노령 은퇴라든지 아니면 장애라든지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위험을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다 가난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위험을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그런 의식에 출발하는 겁니다. 일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누구나 가령 아빠가 아파가지고 가령 사업이 망하고 해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없다면 걔는 뭐 알바를 하거나 학교를 못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부모가 잘 산다면은 뭐 학비 걱정 없고 또 뭐 좋은 뭐 해외 어학연수도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치는 투표가 1인 1표를 이렇게 상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3표를 찍고 돈이 없는 사람 1표 찍거나 이건희 의장은 뭐 3표고 시골의 농부는 1표라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든 간에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아플 때 병원에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회적으로 평등하다는 인식이 이 복지국가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물론 경제 시장에서는 일정하게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능력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권리에 의해서 그런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일할 수 있는 권리나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는 권리나 또 부모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는 권리는 이건 누구나 사실은 혜택을 받아야 될 권리인데 그걸 사회가 공동으로 소위 돈을 내서 구매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 옛날 뭐 품앗이해서 농사를 같이 짓거나 아니면 우리가 친구들 어려울 때 뭐 애경사 할 때 부조를 하는 그런 거와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그야말로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더 남보다 더 앞서고 그 절대로 그런 자기 혼자만 위험을 피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다면 결국은 뭐 이 사회가 극단적인 어떤 빈부격차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하나의 유대감이나 연대 의식들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은 어때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저 이뜰님이 이제 핵심적으로는 지금 양극화 혹은 격차 이걸 해소하는 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해소하는데 특히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우띠 이야기했는데 그 회사별로 대기업 다니냐 중소기업 다니냐에 따라서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여기서 격차는 두 가지거든. 하나는 임금의 격차고 또 하나는 복지의 격차네요. 회사 복지 체계로. 그러니까 복지의 격차가 지금 굉장히 심한데 이 복지의 격차를 국가 복지로 돌려가지고 보편적 복지 국가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애를 낳아서 키우는 문제, 보육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의료의 문제, 어르신들 모시는 문제. 그럼 이런 문제들을 문화 하나 더 넣으면
좀 문화 굉장히 중요하다. 문화 격차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디지털 격차, 뭐 온갖 격차가 다 생기는데 이 격차를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해라. 이렇게 대학 등록금도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다 공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게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 하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확 줄여버리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럼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아까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뭐 문재인 후보 그다음에 좀 안철수 후보가 내일 나온다 그러죠. 네, 그다음에 내일이죠. 내일이고 아직은 뭐 그다음에 방송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갈 때 저 박근혜 후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세 명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복지 국가를 이야기하고 아까 우띠리 이야기했던 그런 것도 그분들이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무슨 돈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정성의 문제가 생겼다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많이 하는데 특히 뭐 그 정동영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우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진정성의 문제가 중요하고 오히려 부자 감세하고. 그리고 부자 감세하는 사람들이 이제 복지하겠다 그러니까 못 믿겠는 거지 이제. 아니 줄부세하고 경제 민주화 뭐 복지국가가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있으니까 안 할 거니까 어차피. 난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아니 이게 이동걸 그 한림대 이동걸 교수님이 한겨레 칼럼을 며칠 전에 아주 잘 쓰셨는데 역사인식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인식, 경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단순한 경제가 아니라 이런 사회복지까지 포함한 그런 게 들어가는데 경제인식도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정말 잘 쓰는 저도 칼럼입니다. 박근혜 의원이 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 이야기 듣고 군인복지국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군인공제를 위한 그런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한 적은 없는데 아버지하고 따로 단둘이 만났을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는 좀 보수적인 정당인 새누리당이 복지국가를 이야기를 하고 또 박근혜 의원도 복지 국가를 이야기하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지 국가를 하겠다고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 하는데 세금은 뭐 안 올리겠다 내지는 뭐 해도 아주 그렇게. 그냥 그 언발에 오줌 넣듯이 조금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어제 우리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복지 예산을 늘리는데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건 박근혜 의원한테 노벨 경제학상 줘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이론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은 문학상. 문학상 그렇지. 상상적 노벨 경제학상을 줘야 될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경제학자는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솔직하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조세 부담률이나 사회보험료 비중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OECD 수준의 우리가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좀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그리고 맞아요. 조세도 그거예요. 공정하게 거둘 것이냐. 이런 것을 정치인들이 비전을 가지고 보여준다면 그 비전을 국민들이 보여주면 따라가죠. 공감할 수 있는 맞아요. 거죠. 그러나 그게 공감할 수 없다면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한 발 더 나가서 또 세금이나 보험료 안 올리고도 복지예산 늘리겠다 말한다면 그거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사실은 사기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 거짓말. 국민들이 그걸 냉정하게 심판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옷들이 뭐 마지막으로 할 말 없어? 복지 얘기할 때 저는 좀 작은 얘기 한번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청년을 위한 과일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과일을 좀 먹이자. 근데 그게 조금 진짜로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영화 현장에 20대나 30대 스태프들이 있거든요. 그때 과일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제철 과일 중심으로 하면 그거를 농림부에서 돈을 내면 굉장히 싸게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네. 왜냐면 농림부는 자기는 어차피 그러면 농가 소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나 이렇게 각 관련 부처들이 조금씩만 돈을 내면은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과일 먹게 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서로 공조해서 우리 과일 이만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예산도 서로 합치면 서로 합치고 맞아. 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과일 복지 같은 얘기 좀 하면 좋겠다. 아, 좋네. 예. 오늘 그래요. 오늘 얘기가 아주 알찬 내용. 자,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아니, 나는 말할 기회 없나? 넌 아까 했지 않았니? 많이? 그래, 선띠리. 마지막으로. 그 복지 포퓰리즘 관련해서 딱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건요, 진짜 파렴치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체제 승계비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사람한테 사치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딱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지금 대선 주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소득조사청. 이거는 세수를 투명하게
그러니까 소득 파악을 투명하게 하고 세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리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토건 부양책 이런 거 많이 줄이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결국 국토해양부 저는 해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아까 이제 주거복지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틀님이 뭐 제주도에서 50만 원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건을요, 어렵지 않아요. 수도권에서도 할 수 있어요. 판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할 수 있었죠. 100% 그때도. 제가 장기 임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기 임대든 장기 전세든 판교에도 그렇게 만들 수 있었고, 월 50만 원만 내면 40평대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계산해봤고 답이 나와요. 장관시키자, 장관. 그래서 주거복지부 장관. 주거복지부, 진짜 주거복지부를 만들어야 돼요. 선뜰 장관. 그래서 우리도 OECD 평균 수준 정도 되는 최소 20-30%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높여가야 되죠. 이게 뭐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얘기잖아. 정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충격에 따라서 1인 가구들, 그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그래. 오늘 뭐 알찬 얘기 나눴습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윤태 교수님, 또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이상희 교수님, 두 분 고맙습니다. 좋은 책 만들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김미아드님이 책도 소개해 주셔서.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또 대안이 나오잖아요. 누님, 지난번 방송에서 왜 나이 많은 사람도 누님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오늘 확인했어. 이태님이 계속 누님. 다 누님이라고 해요. 자, 오늘 복지 누님이라는 소리 들으면 좋겠네요. 누나는 말이죠. 북유럽 복지정책 관련 전문가인 스웨덴의 스벤호트 교수라고 있어. 이 교수도 누나 친구예요. 이번에 서울대 교수로 왔어. 내가 보고 싶어서 한국에 온 거예요. 네. 뭐 사실 확인은 못했고요. 하기 짝사라고 확인하기는 어렵죠. 이분의 얘기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는 일정한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은 규모가 한정돼 있기 마련이다. 정해진 비용을 스웨덴처럼 사전관리 차원에서 복지에 투자하는 게 효과적인가? 아니면 미국처럼 경찰이나 교도소 그리고 죄수의 인권과 같은 사후관리에 쓰는 게 더 효과적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전관리냐 사후관리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요즘에 아주 강력범죄가 많아서 뒤숭숭하잖아요. 뭐 사형죄를 부활시키네, 거세를 시키네. 근데 강력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가만 보면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공동체 이런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가지고 사회에 대한 분노를 쌓아온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분석들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려는 이유는 놀고 먹는 사회를 만들겠다. 요거 말 좋네. 놀고 먹는 사회. 다 같이 놀고 먹는 사회. 이 놀고 먹는 게 뭐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고 좀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내 시간에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 할 때는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놀고 먹을 수 있는 사회. 누구나 사람으로서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이런 권리, 그런 걸 누리고 사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자.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자. 앞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는 정말 인간다운 복지국가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뜻에서 힘차게 외칩니다.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제가 먼저 외치면 뒤에 하시는 겁니다. 세게.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